여기에서 반대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목적지인 손흥민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풀백과 센터백이 2명이나 붙어서 잡아주고 있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4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답답한 경기력인데다가 손흥민의 영향력이 너무 줄어든 게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되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맨시티의 전술적 컨셉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항상 쓰던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맨시티가 가장 준비를 많이 하고 온 것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의 역습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였어요. 맨시티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시즌에 이거에 당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누누 감독 시절에는 아예 손흥민이 골을 넣어서 졌고 콘테 감독 시절에는 손흥민이 2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이 역습을 당할 때라는 건 토트넘이 수비를 하고 있다가 볼을 막 빼앗은 때라는 거죠. 이때 가장 위협적인 위치는 당연히 중앙 전방 쪽입니다. 여기는 침투해서 바로 슈팅까지 때릴 수가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맨시티는 오늘 손흥민을 여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었는데요. 중앙 전방의 반대는 측면 후방이 되겠죠. 원래도 토트넘이 수비할 때 이렇게 5-4-1 형태를 만들기는 하지만 맨시티는 이걸 아예 강제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맨시티의 전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여기에서 오른쪽 풀백하고 왼쪽 풀백의 움직임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오른쪽 풀백은 중앙으로 올라와서 로드리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처럼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왼쪽 풀백은 최초엔 센터백 라인에 머물면서 변칙적인 3백을 형성했어요. 이러니까 일단 중앙 미드필더가 총 4명이나 되는 모양새가 됐죠. 당연히 토트넘의 투중미로는 이 4명이란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윙어들이 좁혀서 중앙 숫자를 늘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손흥민이 중앙으로 좁힌 상태죠.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추가타가 중요했는데 바로 우측 센터백인 스톤스를 전진시키는 거예요. 손흥민이 중앙으로 빠졌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스톤스를 막아줄 선수가 사라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손흥민이 내려가서 잡아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맨시티는 손흥민의 위치를 측면 후방으로 내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스톤스가 지금은 손흥민이 막고 있으니까 뒤로 돌아섰지만 만약에 손흥민이 내려오질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 앞으로 갔겠죠. 그랬다면 페리시치가 마레즈와 스톤스에게 2대1 상황에 놓이게 됐을 겁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원래 5-4-1로 수비를 하던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맨시티가 전술적으로 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손흥민이 수비를 할 때 보면 센터백인 스톤스와 맞붙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중미인 벤탄쿠르가 풀백하고 마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지금 맨시티의 모습을 보면 맨 뒤에 센터백 하나만 남긴 1-4-5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스톤스와 손흥민이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컨셉은 맨시티가 역습에 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할 때에도 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페리시치와 마레즈를 1대1 대결 구도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리시치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 때 약점을 많이 드러내는 선수죠. 순간적인 상대의 드리블 돌파 등에 종종 쉽게 벗겨지곤 했거든요. 반대로 마레즈는 그러한 플레이에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격형 미드필더인 알바레스까지 이쪽에 가담시켰는데 이건 토트넘의 왼쪽 측면이 수비력보단 공격력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최대한 아랫지역에 머무르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전진성이 좋은 애들이 후방으로 밀리게 되니까 장점은 죽고서 단점만 부각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양 팀의 패스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맨시티 쪽을 보면 오른쪽이 더 공격적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바레스가 여기에 가담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토트넘의 모습을 보시면 왼쪽이 무지하게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맨시티가 오른쪽을 올렸기 때문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건 이 지역 전방에 있는 손흥민을 고립시키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대신에 오른쪽에선 좀 널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서는 패스도 꽤 잘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공격 방향도 오른쪽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맨시티가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설령 오른쪽으로 전개가 돼도 맨시티 입장에선 나쁘지 않았던 게 쿨루셰브는 센터백도 가능한 아케가 잡아주고 있고 윙백인 에메르송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데다가 여기에서 반대로 전환이 되더라도 그 목적지인 손흥민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풀백과 센터백이 2명이나 붙어서 잡아주고 있죠. 이러면 반대편에 있는 페리시치가 올라와서 이쪽 측면을 먹어줘야 되는데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페리시치가 적절한 위치까지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2명이나 붙어있는 선수한텐 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손흥민은 헤더에 그렇게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든 뭐든 패스 자체가 투입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쿨루셉이 아케와의 1대1을 이겨내서 뭔가를 만들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맨시티의 노림수가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마 토트넘이 손흥민과 케인 외에 쿨루셰브스키라는 강력한 옵션을 지니고 있다는 건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후반전에 토트넘의 왼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더 크게 작용했어요. 이날 맨시티는 총 4골을 터뜨렸는데 오른쪽 윙어인 마레즈가 2골에 1어시스트, 오른쪽 위주로 돌아뛰던 알바레즈가 1골, 그리고 마레즈의 어시스트를 받은 홀란드가 1골을 넣었습니다. 완전히 여기가 박살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맨시티의 컨셉은 방향만 달랐지 지난 상대인 아스날과도 비슷했어요. 앞으로 상대할 팀들이 이런 수준의 플레이를 보여주긴 힘들겠지만 비슷한 컨셉을 쓰는 두 팀에게 모두 참패를 당했다는 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길 바랄 따름이에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